그 영상은 한수희 유튜브 구독자 수보다 문혁인 선생님이 예전에 고3들하고 그 문제풀이 영상 올려줬던 유튜브가 구독자 수가 훨씬 더 많아서 그 유튜브를 쓰기로 했고요. 그 유튜브 링크 알려주면은 나중에 수업 찍었던 영상들은 아마 다 거기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 입안에서 꾸준히 영상을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별로야? 영상 찍는다고 해서 뭐 별건 없어. 왜? 여러분 별로야? 우리는 요거 물질 에너지. 네. 요 책. 책 안 샀어? 뭐야 못 들었는데. 알았어. 책이 완자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완자 책을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책이 아마 7월 13일 기준으로 하나 더 나온다고 그랬는데 하이탑 책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하이탑 책을 볼 사람은 봐야 되는데 보면은 아마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플 테니까 웬만하면 완자 위주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의견을 몇 개 나눠야 돼요. 첫 번째 그 정해야 돼요. 방학 때 이론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오케이? 이론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에 문제풀이를 해주세요. 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이론 설명하면서 문제풀이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파가 있겠지. 근데 방학이라고 해봤자 7월, 8월이니까 몇 개월이야? 2개월이지. 그 2개월이면은 수업 시수로는 몇 회차 정도 나오겠니? 오늘이 며칠이고? 8일이요. 8일이고 13, 15, 20, 22, 27, 29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고. 3, 5, 10, 12, 17, 19, 24, 26, 31까지 있네. 여기에서 첫 번째 미리 말하면은 29일 날은 여러분 학원에서도 방학하니까 하루 쉴 거고요. 17일 날은 빨간 날인데 아마 수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생각했을 때. 만약에 진도가 충분하면은 31일 정도에나 선생님이 쉬게 해주지, 선생님 중간에 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우리는 그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차로 따지면은 2, 4, 6에 8에 10, 2, 4 15번 정도 현재 우리한테 회차가 있습니다. 15번 만에 이 책에 뭐를 진도만 천천히 나가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진도 나가는 것과 문제풀이를 같이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 뭐가 좋은 것 같아? 천천히? 진도만? 제이는 뭐가 나을 거 아니? 문제가 아까 좀 그렇다고 하셨는데 원래 어려웠나요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어려워할 것 같아 니들이.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게 선생님은 왜 안 어렵냐면 나는 그 공식들을 다 알고 있잖아. 근데 니들은 나한테 그 공식을 배워서 써먹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계속 써먹어야 되는 상태가 되면은 진도만 계속 나가면 이 공식이라고 하는 게 배우고 안 써먹으면 머릿속에 들어가니? 잘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진도를 다 못 나가더라도 선생님은 문제풀이가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참 좋다라고 현재는 생각은 하고 있어. 그러고 진도를 나가면 여기 지금 총 몇 단원이 있니? 1, 2, 3, 4단원이 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못해도 3단원까지는 진도를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가도 문제풀이 해주면서 나가도. 그러면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3단원까지 나가면은 문제집이 다 풀어져 있으면 중간고사 보고 나면은 3단원 다시 복습하면서 반응 속도 하면 되거든. 근데 제일 어려운 건 반응 속도야.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수식도 복잡하고.
왜? 어떻게 하길 원하니? 아무 생각 없어? 선생님이 그냥 하자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 뭐 선생님 수업에 이제 열하면 처음이겠지만 제이는 알고 방학 때도 선생님 똑같이 했지. 네. 제일 먼저 회차 생각하고 어떻게 진도를 나가고 어떻게 반을 구성을 할지 너희들하고 보통 얘기하면서 그 반이 어떻게 갈지 지금 세팅이 되는 거니까 일단 오늘 수업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오늘 결석하신 두 분이 합류하고 나면은 그때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됐나요? 네. 오늘은 일단 진도를 나갑시다. 되게 별로다. 오늘 배워야 되는 거는 기체의 성질,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은 혼합기체인데 다음 시간에 혼합기체를 할지 아니면 오늘 배웠던 공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지는 오늘 수업을 해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사항들이 좀 있으니까 기본적인 사항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요 단어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단원에는 뭐가 1번이냐? 그래프의 해석이 1번입니다. 다시 누구의 해석이 1번이라고? 그래프의 해석이 1번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함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함수가 뭡니까? 그래프. 함수가 뭡니까? 함수가 정확히 뭐예요? 이 이야기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해놓고 가야 됩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서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지만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아니지만 조금만 설명을 하고 지나가 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할게요. 더 난이도가 올라가면 너희들이 힘들어 하니까. 자,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 하나에 미지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답이 반드시 정해지는 것이 방정식이지. 오케이? 근데 이 방정식이 요렇게 x 플러스 y가 예를 들어 10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해 혹은 근이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어 엄청 많아? 하나만 있어 엄청 많아? x가 1일 때 y는 얼마예요? 9. x가 2일 때 y는 얼마겠어? 8. 즉 저렇게 미지수가 두 개일 때도 답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답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답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지. 그러면 그 답은 엄청나게 많이 있기만 하는 거예요? x의 값이 정해지면 y의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x의 값이 정해지면 y의 값이 정해지는지, y의 값이 정해지면 누가 정해지는 거예요? x의 값이 정해지는 거지.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어떻게 정하기로 했어? x의 값이 정해지고 나면 누구의 값이 정해진다? y의 값이 정해진다 해서 함수는 어떻게 표현하기로 한 거예요? y는 얼마? 10-x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 거지.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로 한 거예요? fx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래서 x의 값을 넣으면 누구의 값이 정해진다? y의 값이 정해진다. x의 값이 정해지지 않으면 y의 값도 정해진다, 안 정해진다? 정해지지 않는다. 근데 한글로 따졌을 때 x의 값이 정해지면 y의 값이 정해진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x의 값이 정해지면 y의 값이 정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원인이고 이게 무슨 값이라는 소리예요? 결과값이라는 거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됐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가 키가 크면 뭐 할 수 있다?
잘생겨 보일 수 있다. 오케이? 혹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못생겨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함수라고 생각하면은 그릴 수 있다고. 그래서 잘 봐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X축이 뭐고 원인이고 Y축이 뭐예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너희들한테 바라는 것들은 여기에 막 X의 제곱 막 이런 그래프 필요 없이 비례한다. 이런 그래프 이렇게 많이 쓸 때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X에 따른 Y의 값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자, 다시. 그러고 앞에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는 2D다 라는 공식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A 곱하기 B가 몇 D라고요? 2D라고요. 2D라고. 자, 선생님이 Y축에다가 A를 놓고 X축에다 선생님이 뭐를 놓을 수 있어? D를 놓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인과 결과 말고 수학적으로 함수 그래프는 니들이 항상 어떻게 쓰기로 했어? Y는 이러고 쓰기로 했잖아. 그래서 Y축은 이라고 수식을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걸 수식을 이렇게 놔두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대가리를 존나 때리면서 이 병신 새끼야 하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A, D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 A는 어쩌고. 그치. A는 어쩌고 저쩌고 얼마? B분의 2 곱하기 D. 선생님 갑자기 왜 2D라고 안 하고 왜 D를 뺐습니까? D를 왜 뺐겠냐? 정답.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겠어? B분의 2야.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B분의 2야. 이해됐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바꿔보자. 아니, 이거 기본이요, 기본. 이거 기본이요, 기본. 내가 고이한테 이거 설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자괴감이 드는데, 선생님 보고, 내가 수업을 하는 와중에 수식을 엄청 많이 가르쳐 줄 건데, 이거를 지금 잘 못하면 따라올 수 있겠니, 없겠니? 못 따라와. 저 새끼 왜 저짓거리 하고 있지? 이렇게 나오면은 나 답답해 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것부터 하고 가야 돼. 자, 그러면 다시 가보자. 그러면 여기가 D고 여기에 뭐라고 쓸 수도 있겠어? B라고 쓸 수도 있겠지. 그러면 D는 어쩌고 저쩌고 B 이렇게 수식을 만들면 된다고. 내 말이 되니? 자, 그러면 요거는 수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냐? D는 얼마분의? 2분의 A 곱하기 B였다. 이해됐어? 네. 됐어? 오늘 첫 번째 고비를 넘겼어. 이해됐습니까? 그래프 해석하는 거, 과학에서 그래프 해석하는 거 알겠어요? 오늘 이제 배우는 수많은 그래프들을 이제 수식을 쓰고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 세 번째 그래프 이렇게 바꿔 나갈 텐데 여러분이 요것만 알고 있으면 쉽게 따라올 수 있다 없다? 쉽게 따라올 수 있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거 놔두고 수업해야 되네. 오늘 칠판이 너무 적은데. 요렇게 찍고 있으면 사투리를 안 써야 되는데 사투리는 겁나 나오지. 오히려 흥분하면 사투리는 더 나오니까. 자, 우리의 첫 번째 수업은 목표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향해 가게 내가 너희들을 만드는 게 선생님의 목표예요. 근데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려면 결국에는 이야기해야 돼. 이야기. 자, 앞에 쌤 보고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지식들이 몇 개가 있어.
요렇게 선생님이 입자를 그렸어. 그럼 저걸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불러? 내가 여기 뭐 그렸어. 그럼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불러? 뭔지요? 뭐라고 불러? 입자. 오케이. 입자 오케이. 입자는 정확도가 80%. 그럼 입자 말고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야 돼, 저게? 분자. 원자요, 분자요? 분자요. 원자요, 분자요? 원자. 원자. 아. 분자요. 잉? 와. 분자요. 다시 말할게. 쌤이 겨울방학 때 이야기했는데 원자는 입자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알갱이고 분자는 뭐였어?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알갱이지. 쌤 보고 성질이란 말이 뭐예요? 꼬라지? 성질이 뭐예요? 고유한. 그치, 고유한 물질이 갖는 고유한 성질. 뭐 그런 게 성질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선생님이 성질 뭐라고 그래서 성질. 다시 선생님 보고 물질 A가 있고 물질 B가 있어. 왜 이 새끼는 A고 왜 이 새끼는 B야? 성질이 달라서. 정답. 그 성질은 뭘 가르는 놈이야? 물질을 가르는 놈이지. 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려면 다 뭐가 있어야 돼? 성질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가장 작은 입자라고 하면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놈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분자가 될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됐어요? 두 번째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연력학 몇 법칙? 0법칙. 다시 연력학 몇 법칙이라고? 0법칙. 뭐였어? 연력학 0법칙이 뭐였어? 절대온도 K. 절대온도 K가 뭐지? 마이너스 273도요. 오, 학생들이 항상 나한테 그렇게 말해. 몇 도씨가? 0도씨가 얼마였다? 273 켈빈이다. 항상 애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 혹은 칸이 똑같으니까 얼마면? 마이너스 273도씨는 몇 켈빈이다? 0켈빈이다. 요렇게 항상 애들이 나한테 말하지. 이게 연력학 0법칙이요? 아니요. 저게 연력학 0법칙이 아니요. 선생님 보고 연력학에서 온도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뭐냐? 온도는 뭐 하거나 따뜻하거나 뭐한 것을 차가운 정도를 뭘로 표현하는 거? 숫자로 표현한 것이 기본적으로 온도예요. 근데 따뜻하다 하고 차갑다라는 말이 객관적인 값이에요? 주관적인 값이에요? 주관적인 값이지. 그래서 이 따뜻하거나 차갑다라는 말을 말고 물이 어는 점을 기준으로 그리고 물이 끓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게 셀시우스가 제한한 섭씨 온도예요. 그러면 켈빈이 말하는 켈빈의 절대 온도는 뭐였어? 뭐가 기준이었어? 온도가 따뜻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네. 활발하고 온도가 낮으면 둔해져요.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둔해지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켈빈의 절대 온도 연력학 0법칙은 뭐냐? 온도는 분자의 운동에 뭐 할 수밖에 없어? 비례할 수밖에 없어. 입자 운동이 활발하면 온도는 높은 거고 낮은 거고 높은 거고 입자 운동이 둔하면 온도는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높은 것에는 끝이 있어 없어? 없지. 온도가 낮은 거에는 끝이 있어 없어? 있지. 얼마예요? 온도가 낮다. 다른 말로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 둔하다의 끝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뭐요? 안 움직이는 정지. 오케이? 그 정지를 기준으로 다시 누구를 기준으로?
정지를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가 입자 운동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입자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런 걸 만들기 쉽겠냐, 어렵겠냐? 만들기 거의 어렵겠지? 세 말이 됐어? 그래서 너희 책에서 기준점으로 나오는 거 우주에서 가장 낮은 온도가 몇 켈빈인 거예요? 0켈빈인 거예요. 입자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더 낮은 온도는 있어 없어? 없어요. 다시 말한다. 선생님이 말하는 건 절대적인 값이요? 아니면 우리 책에 나온 기준값이요? 우리 책에 나온 기준값이요? 누군가 이 영상을 보고 이 새끼 틀렸다 라고 말할 수 있지. 하지만 수능 볼 때는 이 사실이 맞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가장 낮은 온도는 몇 켈빈이고 0켈빈이고 0켈빈보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입자 운동은 활발해진다, 둔해진다? 활발해진다. 요거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연력학 연구시중 아니고 이거는 부피죠. 부피의 정의는 뭡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내가 화가 나고 부피의 정의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는 부피를 구하는 공식일 뿐이고 부피의 정의 입자가 차지하는 공간. 정답. 입자가 뭐하는 차지하는 뭐요? 공간이요. 그럼 부피하면 니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뭐예요? 부피는 기본적으로 누가 기준이요? 부피는 1리터가 기준이거나 오케이? 1리터가 기준입니다. 다시 몇 리터가 기준이라고? 1리터를 일단 머릿속에서 기준점으로 정해. 니들이 생각하는 세제곱센티미터나 세제곱미터는 잘 나와 안 나와? 잘 안 나와. 자, 그러면 다시 갑시다. 다시 1리터는 몇 밀리리터예요? 1000ml. 1000ml고요. 그리고 1000ml까지 가면은 우리가 새로운 게 나오죠. 얼마? 1ml는 얼마입니까? 1cc고요. 1cc는 1세제곱센티미터.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바꿔봅시다. 세제곱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세제곱미터로 바꾸려면 센치를 뭐로 바꾸려면 세제곱미터로 바꾸려면 몇 센치 곱하기 몇 센치 곱하기 몇 센치를 해야 돼요? 100cm 곱하기 100cm 곱하기 100cm를 해야 되죠. 맞죠? 그래서 요거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요렇게 되겠죠.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이니까. 우리 수업할 때 그때 다 필요한 값이니까 미리 다 깔고 가는 거야. 잠깐만. 0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하나 더 붙어야 돼? 요즘 선생님 이런 거 잘 못해.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그럼 맞니? 얘들아? 공 6개? 네. 공 6개 아니니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하면은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요거 공 몇 개를 제외해야지. 3개를 제외해야지 이게 리터로 바뀌잖아. 그래서 변화시킬 수도 있는데 꼭 알고 계십시오. 몇 리터가?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여기 공 3개 지워야 되니까. 요거 밀리리터랑 똑같으니까. 맞지? 네. 이제 부피 이야기했습니다. 부피 이야기했어요. 부피 더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도 되죠? 그 다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누구 필요합니까? 압력 필요하겠죠. 압력.
압력은 뭡니까? 누르는 누르는 맞습니까? 맞기는 한데. 예. 단위 면적에 가해지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정한 면적이 있고요. 일정한 면적을 S라고 할게요. 여기에 가해지는 힘, 요것을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누가? 뭐분의? 면적분의 뭐가? 힘이 압력이기 때문에 누가 좁아지면 면적이 좁아지거나 아니면은 힘이 커져야 압력이 커진다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뭘 배워요? 대기압을 배우죠. 기체가 있으면 기체 입자는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가려고 하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사방대로 갈 수 있어요?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애가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요 기체의 압력을 누가 제일 먼저 측정했다고 그랬어요? 대기압. 중3 때인가 중2 때인가 배웠다. 또리첼리. 계속 할게요. 요렇게 있고요. 여기에 누구를 집어넣고 수은이요. 수은을 집어넣고 나중에 다 해야 되니까 오늘 끝장 다 보고 갈 거예요. 요렇게 해놓으면 수은이 여기에 가만히 있어요. 기둥으로 올라와요. 기둥으로 올라오죠. 몇 센치? 몇 센치? 76cm. 이게 다른 말로 몇 미리? 1014? 760 아. 미리미리. 아. 맞죠? 이게 대기압이었죠? 주님. 여기 공기가 미는 힘이 있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 공기가 여기를 이렇게 밀어내니까 수온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간만에 증명 한번 합시다. 자, 여기 수용 기둥이 있는 이 면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수용 기둥이 위쪽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수온을 누가 아래에서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렇죠, 정답. 누가?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것만큼 누가 끌어올려야 돼요? 대기압이 끌어올려야 수은 기둥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대기압은 수은 기둥이 받는 누구하고 똑같아요? 중력의 크기하고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면적이 있고요. 자, 뭐분해? 대기압은 수은 기둥이 받는 압력하고 똑같으니까 뭐분해? 면적분해 네. 수은 기둥의 뭐가 되겠어요? 무게가 되겠죠. 무게는 물질을 지구가 잡아당긴 힘으로 변환시키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려면 다시 뭐분해? 면적분해 수은 기둥의 무게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질량 곱하기 9.8 9.8. 정답. 그럼 질량 곱하기 9.8인데 이 질량을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 질량을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밀도 곱하기 뭘 하면 되겠어요? 부피요. 부피를 하면 되겠죠. 근데 부피는 다른 말로 뭡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혹시 잘리니? 동영상에서? 진짜 모르겠다.
하나도 안 잘린 것 같아요. 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해야지.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 곱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잖아. 자, 그러면 10 다시 정리합시다. 뭐에? 수의 밀도에 곱하기 면적에 곱하기 높이에 곱하기 9.8에 곱하기 면적분의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그러면 면적 날라가겠죠. 그래서 수온기둥의 밀도에다가 높이 곱하고 9.8을 곱하면은 뭐가 나와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압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수온기둥의 밀도는 얼마예요? 13.6 g/ml니까 요거 13600 kg/세제곱미터로 바꿔야 되고요. 곱하기 면적은 날라갔으니까 높이를 0.76m고요. 그리고 9.8 m/s의 제곱을 곱하시면은 아마 혹시 지금 휴대폰 있니? 있어요. 곱해줄래? 13,600 곱하기 0.76 곱하기 9.8 이거요. 10만 1292. 10만 1,000 292.8이요. 292.8 이렇게 나오니? 10만 1,292.8 네. 요거 누구의 단위? 압력의 단위? 파스칼. 그래서 헥토라고 하면은 앞에 곱하기 100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점을 앞으로 몇 개 가져가면 2개 가져가면은 1012.928 헥토파스칼. 그게 너희들이 말하는 얼마? 1013 헥토파스칼. 그게 다른 말로 대기압 1기압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나온 김에 뭐 다 했고요. 여기 수온 기능을 왜 썼는지 알겠죠? 밀도가 크면 클수록 높이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대기압은 똑같잖아. 누가 커지면? 밀도가 커지면 높이는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작아지겠지. 그래서 물 기둥을 쓰면 물은 여기 얼마야? 1이거든. 그러니까 높이하고 밀도는 비례하겠어? 반비례하겠어? 반비례해. 그래서 밀도를 큰 거를 토리첼리가 이용해갖고 압력을 측정했었다. 요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다 적고 나면은 6시 20분부터, 6시 30분부터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볼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오늘. 뭐만 했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복습만 했어, 얘들아. 그러잖아, 지금. 그러잖아. 선생님, 이게 다 중학교 때 배운 거라고요.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갈게요. 요거 마지막으로 정리만 할게요. 요것을 우리는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쓰거나 혹은 이거를 이 ATM이라고 쓰죠. 왜 ATM입니까? 그 영어로 대기 뭡니까? 애트모스피어 그거 약자로 쓴 거야. 선생님 영어 개 잘하지? 그냥 거 노트 정리하셨죠? 네, 노트 있으세요? 제가 저 언제 다 정리해요?
아직 2분 남았어. 나 지우러 왔어. 시작합시다. 오늘 배워야 되는 거는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입니다. 보일 법칙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고요. 샤를 법칙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과거에는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보일 샤를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보일 샤를 법칙을 가르쳤는데 요즘은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은 우리 언제 배웠어요? 화학에서 배웠죠.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였어요? 부피는 누구에 비례하나? 입자수에 비례하나. 언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자, 그래서 보일 법칙 이야기합시다. 예, 보일 법칙은요, 뭐에 따른?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누가 있고요? 요한 관에 뭐처럼 생겼어요? 우산 끝에 J처럼 생겼죠? 그래서 저걸 J자 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J자 관에 기체를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수은을 채워요. 그러면 수은이 이렇게 차겠죠. 처음에는 수은이 이 정도 찹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수은이 이 정도 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높이는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기체가 얼마가 들어있든 이 높이가 똑같아질 건데 대신 이게 내려오든지 위로 올라가든지 우리는 이 높이를 똑같이 맞춰서 수은을 넣어주면 돼요. 자, 여기에 있는 기체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사방대로 움직이려고 하겠어요? 사방대로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 안쪽에 있는 수은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밀겠어요? 밀겠죠. 이게 기체의 압력이에요. 그러면 이 기체의 압력이 이 수은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외부에서는 누가 있어요? 바깥쪽에 여기에 누가 있어요? 공기가 있죠. 누가 있는 거예요? 대기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은 기둥의 압력이래요. 여기 기체의 압력이 누구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지금?
대기압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제 수은을 더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은을 선생님이 더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니? 여기에 수은이 이렇게 차기 시작하겠지. 그럼 여기에만 차겠니?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겠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수은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누가 생겨요? 수은 기둥에 높이차가 생기고 요 안쪽에 있는 애들은 수은이 이렇게 더 안으로 밀어 넣으니까 요 애들은 공간이 커져야 작아져요? 또 공간이 작아지겠죠. 입자의 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수은 기둥의 높이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리고 수은 기둥이 얼마만큼 더 있어요? 여기 있는 높이만큼 더 있죠. 세 말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안쪽 기체의 압력은 얼마가 되겠어요? 대기압 플러스 수은 기둥의 압력만큼이 압력이 더 높아졌죠. 그래서 압력이 커지면 누가 작아지는 거예요? 부피가 작아진다. 이렇게 보통 수업을 하십니다. 뭐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에 뭐가 있는데요? 입자들이 있는데요. 입자들이 있는데요. 누가 커졌어요? 압력이 커졌어요. 그럼 누르는 힘이 세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세진 거죠. 그럼 입자 간의 간격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이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가 보일의 법칙이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처음부터 선생님하고 계속 같이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잘 생각해봐. 눌렀다고 해서 부피가 무조건 줄어들겠니? 선생님,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눌렀어. 그러면 입자 운동을 못하게 줄어들 수 있지. 근데 좀만 더 생각해봐. 선생님이 온도를 막 높인대. 온도를 막 높인대. 그러면 온도를 높이면 입자 운동은 활발해져요? 둔해져요? 활발해지죠. 세 말이 됐어요? 그러면 압력을 높였다고 해서 무조건 부피가 줄어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가 없죠. 왜? 온도가 높아졌는지 안 높아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누구에 따른 누구를 보려면,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보려면 다른 요인들을 가만히 놔둬야 돼요? 제거해줘야 돼요? 제거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입자수가 많아지면 압력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쌤 보고 선생님은 책에 없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테니스 공이라든지 탱탱볼 같은 것을 어디에서 교실에서 튕기고 있다고 항상 선생님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벽에 탱탱볼이 많이 부딪히면 많이 부딪힐수록 누구는 커진다? 압력은 커진다라고 선생님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탱탱볼을 세게 던질 때하고 천천히 던질 때하고 언제가 압력이 더 세겠어요? 세게 던질 때. 다른 말로 세게 던졌다라는 말이 입자 운동이 활발할 때예요? 둔할 때예요? 입자 운동이 활발할 때죠. 세 말이 됐어요? 자, 그러면 탱탱볼 하나 던질 때하고 세 개 던질 때하고 언제가 압력이 더 세겠어요? 세 개 던질 때 압력이 더 세겠죠. 자, 그러면 쌤이 탱탱볼 이렇게 막 탁탁탁 던지고 있는데 이만한 교실에서 던질 때하고 교실이 엄청나게 작아지면 탱탱볼이 언제 더 많이 부딪혀요? 작아질 때 훨씬 더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쌤 말이 됐습니까? 쌤 방금 하고 싶었던 말들 방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압력은, 부피는 압력하고만 영향을 받아요? 아니요. 압력, 그리고 입자수, 그리고 누구하고? 온도하고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누구? 압력은 압력, 부피, 그리고 누구? 입자수, 그리고 누구? 온도는 항상 어떻게 움직인다? 같은 패키지로 움직여요.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를 보려면, 압력과 부피를 보려면 누구는 입자수하고 온도는 변하게 해야 돼요? 일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일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온도와 입자수가 일정할 때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누르는 힘이 커지면 부피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죠. 아하. 누구에 따른 누구?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는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다. 그래서 P와 V는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가 됩니다. V분의 1에 비례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수학적으로 반비례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반비례의 성질. 두 수의 곱이 뭐하다? 일정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공식, 여러분 다 외우고 있는 공식, 무슨 공식? PV는 P-V' 혹은 PV는 뭐다? K 값으로 일정하다. 라는 공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이 배웠던 공식입니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누구에 따른 누구? 압력에 따른 부피. 누구에 따른 누구? 압력에 따른. 그럼 누가 원이? 압력이요. 압력이 원이.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V가 되겠죠. 그리고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반비례요. 반비례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PV는 K라는 공식이 있었다고 치면 공식은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V는 뭐분의? K 곱하기 몇 분의 1? P분의 1이죠. 그래서 Y는 X분의 1에 곱하기 K 한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비례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얼마였다고 생각하면 3이었다라고 치면, 반대로 여기가 3이 되면 여기는 얼마여야 돼요?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PV 처음 압력이 여기였으면 나중 압력이 여기는 PV의 곱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게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설명은 길어지고 여기는 좀 늦었을지 몰라도 샤를 법칙은 훨씬 빨리 끝납니다. 왜? 선생님이 충분한 배경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샤를 법칙은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입니다. 무슨 말이 숨어 있어야 돼요? 압력이랑 입자수가 압력과 입자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일정한 압력과 입자수였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온도 설명했죠. 온도. 기체가 얼마가 되면 0켈빈이 되면 거의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거의 안 움직이죠. 그리고 기체 입자 하나하나는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 따른? 온도에 따른. 여기가 뭐겠어요? 온도고. 여기는 뭐겠어요? 부피겠죠. V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몇 켈빈이 기준이겠어요? 0켈빈이 기준이겠죠. 온도로 따지면 마이너스 몇 도? 273도.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씨로 가면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거의 있겠어요? 거의 없겠어요? 거의 없어서 0에 가깝겠죠.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입자 운동은 활발해지겠어요? 둔해지겠어요? 활발해지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점선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쭉 읽으시면 이게 샤를 법칙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지금 선생님은 몇 도씨라고 표시하면 되냐면은 0도씨라고 표시하면 되고요. 이때의 부피를 선생님이 0도씨의 부피 V0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우리가 수식 만들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수식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특정한 x값일 때 y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수식으로 써야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아니야? y는 ax 플러스 b 할 때도 x값에 뭘 넣으면 y값이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수식 쓰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x축의 값을 t도시라고 했을 때, 몇 도시라고 했을 때? t도시라고 했을 때 이때의 기체의 부피를 뭐라고 하면 되냐면은 vt라고 할게요. 그러면 수식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 뭐가 됩니까? vt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x값에 넣을 게 뭐가 되겠어요? 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요 값을 t를 뭐라고 생각하고 x라고 생각하고 vt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y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무슨 그래프예요?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죠. 네. 이해됐습니까? 자, 누구는 vt는 ax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ax 플러스 b 여기 a가 뭐가 돼야 돼요? 이 그래프에 뭐가 됩니까? 기울기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vt는 a 대신에 구합시다. 얼마분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값 적어놨잖아요. 얼마? 273분의 얼마? v0. 다른 말로 0도씨일 때 그 기체의 부피를 273으로 나눠서 여기 곱하기 몇 도씨? t 도시예요. 맞습니까? 플러스 뭐를 하면 돼요? v0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공식이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나보고 선생님 이거 공식 이렇게 안 구할 수도 있겠지. 어떻게 구할 수도 있어요?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을 수도 있겠니? 여기를 0점으로 잡을 수도 있겠지. 여기를 0점으로 잡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y는 ax 그래프가 나오겠죠. 근데 이 ax 그래프가 나올 때 결국 그래프의 기울기를 알려면 결국 특정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고 273도씨일 때 기체의 부피가 얼마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0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VT는 다시 뭐는? VT는 얼마? 누구의? 켈빈의 절대 온도에도 비례할 수 있다. 그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은 무슨 공식이고 섭씨에서 쓰는 공식이고 절대 온도에서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VT는 누구에 비례하겠어요? 알 수 없죠. K 곱하기 얼마? T겠죠. 이때 T는 무슨 온도여야 돼요? 섭씨 온도여야 돼요? 절대 온도여야 돼요? 절대 온도여야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섭씨 온도로 그래프를 구하면 y는 ax 플러스 b의 꼴로 나오는 게 되는 거고 절대 온도로 구하시면은 y는 ax 꼴로 나오기 때문에 세 말이 됐습니까? 온도가 부피에 비례한다라고 말할 때는 항상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섭씨 온도를 써야 되겠어요? 절대 온도를 써야 되겠어요? 절대 온도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식 아마 완자책에 나도 얼마 전에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 공식이 나와 있는지 이 공식이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둘 다 나와 있을 수도 있죠.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지 알려면 사실 누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절대 온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하기 전에 절대 온도 이야기 해드렸던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노트 정리하시고 노트 정리 다 끝나면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